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이선 작가님의 단편소설 연시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맛으로 표현한다면 참 구수한 소설입니다. 그 옛날 갑돌이와 갑순이처럼은 아니지만 보일 듯 말 듯 감질나는 사랑의 줄다리기가 독자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동화에서 왕자와 공주라는 진부한 캐릭터에 물려있을 때 말괄량이 삐삐의 출현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주인공 연시리의 말투나 언어의 박격은 색다른 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갓 배워온 꼴이었다. 씹을 때마다 푸른즙이 촉촉이 배어나오는 풀을 배워오기 귀찮다고 사료만 부어주면 소도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슬이 채 가시기 전에 배워온 풀은 설사하기 쉬워서 바로 먹일 수가 없다. 조금 말려서 먹이든지 아니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쇠꼬를 한 짐씩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날도 나는 논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풀을 베고 있었다.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쇠꼬를 베다가 허리를 잠시 폈을 때 낯선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는 다리 위에서 해차를 하고 있는 아이를 재촉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는 맑은 물에 정신이 팔려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여자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하얀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양산을 들었다. 궁금한 생각이 들어 나는 풀 베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빨리 가자니까. 여자는 아이를 다시 재촉했다. 이제 5살이나 되었을까? 머리를 양옆으로 따내려 예쁜 리본을 묶은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조금만 더 보고. 엄마, 저기 물고기도 있어. 아이는 오히려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건너왔던 다리 위로 다시 돌아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잠시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아이는 엄마를 따라 다리를 건넜다. 그때 나는 논두렁에 앉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오더니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분명히 연실이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디딜방아가 쿵덕거리며 방아를 찢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거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연실은 땀을 훔치고 있는 논두렁 앞을 천천히 걸어가며 살짝 웃어주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비웃음으로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쇠꼴 베는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외양간에서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던 소는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을 보고 어서 먹고 싶어 연신 혀를 날름거리며 콧바람을 불어냈다. 외양간에 꼴을 한아름 던져주고 마루에 걸터앉아 생각해보니 연실은 시집을 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20살을 간 넘어 고향을 떠나고 아마 처음인 듯 싶었다. 평소보다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들어오자 어머니가 웬일인지 궁금한 모양이었다. 무슨 일 있는겨? 밥 줘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마루에 벌렁 누워버렸다. 괜히 심통이 났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어머니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어머니, 연실이 왔던데요. 그래요? 남편이 죽었다던디 인자 친정살이 하려고 오는갑네. 나는 그 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연실의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벌써 3년 전이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다가 고향으로 왔는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괜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연실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골리고 약 올리는데 이력이 난 아이였다. 이제 친정으로 와 살기로 했다면 나에게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새 사람 얻어서 시집이나 갈 일이지. 고향에는 뭐하러 와? 밥을 우물거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소리에 어머니는 나를 으이그 이 등신아 하는 표정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않겠냐? 내일 읍내라도 한번 나가보거라. 또 그 소리. 국제결혼을 알선해주는 결혼정보센터를 찾아가서 신부감을 빨리 찾으라는 말이었다. 이미 결혼정보센터는 여러 차례 찾아간 일이 있었다. 주변에도 시집와서 잘 살고 있는 외국 신부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내키지 않았다. 나이도 어리고 얼굴이 자그마한 신부들을 보면 꼭 인형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어색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 어떻게 살까 걱정부터 되었던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성화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다시 읍내에 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다. 저녁을 먹고 나와 휘적휘적 바람을 쏘이며 연실네 집을 바라보노라니 까르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머리를 양옆으로 따내려 리본을 예쁘게 묶고 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였다. 이튿날 나는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다. 동네 어귀를 빠져나갈 때 버스 정류장에 연실이 나와 있었다. 못 본 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는 듯 들려오는 연실의 날카로운 소리가 차를 멈추게 만들었다. 너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니? 연실은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마지못해 엉거주춤 차를 세웠다. 연실은 내 대답 따윈 들을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냉큼 올라탔다. 언제 왔어? 흥, 어제 봤잖아. 읍내 가는 길이면 같이 가자. 내가 눈만 껌뻑이고 미적거리자 연실은 마치 택시라도 불러 잡아탄 것처럼 나를 재촉했다. 빨리 가자니까. 어이가 없었다. 연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살피는 법이 없었다. 그래도 나의 불쾌한 표정이 마음에 거슬렸는지 차가 출발하고 난 후에 연실은 조금 누그러지고 조근거리는 말투로 다가왔다. 아직 결혼 못했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하기 싫어서 결혼을 안 했던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실이 물어오는 것은 참기 힘들었다. 누가 못했대? 그럼 왜 아직까지 혼자 사는데? 허호. 뭐가 우스운지 한참 동안 웃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은 결혼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추진하다 보면 무엇인가 걸려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읍내는 그리 멀지 않아 고개 몇 굽이 돌고 악셀을 밟으면 금방이었다. 차가 읍내로 들어설 때 연실은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이제 처녀장가는 못 간다. 하는 소리마다 악담이다. 처녀장가를 못 간다면 과부나 이혼녀에게 장가를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 세상 남자들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처녀장가 싫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 속으로 연실을 어떻게 골려줄까 궁리하다가 차를 결혼정보센터 앞에 보란듯이 세웠다. 내려. 짤막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연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수연이 물건 몇 가지 사가지고 바로 갈 건데. 어제 보았던 그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의 이름이 수연인가 보다. 나는 못 들은 채 바쁘다. 읍내에서 이것저것 볼 일이 많아. 말을 마치자마자 거칠게 차문을 닫고는 결혼정보센터 2층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갔다.
아마 뒤에서 연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약이 오르겠지. 마치 기름집을 지나가는 것처럼 고소한 마음이 들었다. 연실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센터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사진을 몇 장 제출하고 그들이 내미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부였다. 센터장이라는 중년의 여성은 중매에 이력이 붙은 것처럼 보였다. 춘봉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서서 성사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금태 안경을 쓰고 진한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웃는 얼굴이 마치 자기는 어떠냐고 묻는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웠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을 해주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연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읍내에서 내가 볼 일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읍내를 한 바퀴 휘 돌아보았는데도 연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버스를 타고 돌아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초등학교 앞 문방구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며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많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분홍색 머리핀 하나를 사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연실이 시집가던 때가 떠올랐다. 서울에서 용접공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연실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갈까 망설이고 있던 차에 어떻게 알았는지 연실이 나타났던 것이다. 객지에서 연실의 얼굴을 보니 무척 반가운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그런 기분은 싹 사라지고 말았다. 겨우 이런 데서 일하니? 연실이 나를 보고 한 소리였다. 자기는 어디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고 사는지 몰라도 고향 친구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다. 나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연실을 따라가면서도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연실은 서울 생활 몇 년에 몰라보도록 세련되어 보였다.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괜히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마음속에선 조금 전 연실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춘봉아, 응? 너 서울이 좋니? 갑자기 연실이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물었다. 서울이 좋다고 헐레벌떡 고향을 떠났던 연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나에게 서울이 좋으냐 묻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뭐 그럭저럭 아무래도 고향으로 가야 할까 봐. 당시 아버지가 무척 편찮으셨다. 일 욕심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벌려놓았는데 수술을 하고 고동을 못하게 되어 어머니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서울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들 고향을 떠나는 바람에 무턱대고 올라왔던 것이지 무슨 거창한 포부를 품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연실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식당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연실은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얼굴이 발그레해진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워낙 횡설수설해서 딱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다만 연실도 서울 생활이 그리 수월치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벌써 버스는 끊겼고 공당 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었다. 어서 연실을 택시에 태워서 보내야 했는데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 가자. 벌써? 나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연실은 막무가내였다. 원래 술을 먹으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몰라도 그만 일어나자는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가 그게 뭐냐는 투로 나를 힐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연실은 술에 잔뜩 취하고 말았고 인근에 있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술 취한 처녀를 업고 가는 내 모습을 보았더라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을 것이다. 연실을 좁은 방에 눕혀놓고 나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발 디딜 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 라고 또 얼마나 나를 들볶을 것인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석에 내팽개져 쳐 있던 양말이며 옷가지를 치우고 걸레를 빨아다가 방을 깨끗이 닦았다. 그동안 연실은 방에 널브러진 채 새근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았을 때 연실은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멀리 떨어진 청과물 가게에서 콩나물을 사다가 국을 끓이고 밥을 해놓고 나를 깨웠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어젯밤 그렇게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졌던 연실이 말짱한 얼굴로 부산을 떨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서 밥 먹어. 총각 혼자 살아도 그렇지. 너 아침도 안 먹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잠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연실이 작은 상에 아침을 차려들고 들어왔다. 얼큰한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게 보였는지 연실은 물끄러미 바라볼 뿐 통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왜? 아니. 연실은 나의 물음에 빙긋이 웃기만 했다. 아침을 먹고 출근을 서두르고 있을 때도 연실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너 집에 안 갈 거냐? 아니, 너 먼저 출근해. 난 이거 치우고 갈게. 난 연실의 말을 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와서 간혹 자고 가는 일도 흔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길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설거지까지 해준다는 말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내가 신발을 신고 나서는 것을 보고 연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을 이었다. 나 시집가. 그 말이 내 뒷꼭지에 달라붙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연실을 바라보았다. 언제? 곧. 그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 잘 가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나는 출근 시간에 쫓겨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니 연실은 문에 기대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출근해서는 일하느라 연실의 생각을 할 틈이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 깨끗해진 방과 부엌을 보고서야 비로소 연실이 다녀갔구나 느낄 뿐이었다. 왈패 같은 연실이 그렇게 깔끔한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연실이 고향에 돌아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딸 수연은 온 동네를 쏘다니며 소란을 피웠는데 조용했던 동네가 난데없이 나타난 아이로 인해 생기가 도는 듯했다. 지나는 어른들이 수연을 보고 한마디씩 건네고 호주머니에 챙겨왔던 사탕을 꺼내주면서 호감을 보였다. 수연은 우리 집에도 가끔 할머니 심부름을 하느라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쇠꼬를 먹이고 있을 때 나는 아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수연이구나. 무슨 일이야? 수연은 5살 나이로 눈동자가 새까맣고 초롱거렸다. 옆으로 단정히 따내린 머리에는 리본이 예쁘게 묶여 있었다. 아마 연실이 단장을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아이가 무슨 심부름을 왔으려니 생각하고 옷깃에 붙어있던 풀을 털어내며 걸어나갔다. 우리 엄마가 아저씨 좀 보재요. 나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연실이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지만 심부름 온 아이가 알 턱은 없을 것 같았다. 그새 수연은 1달 전에 태어난 송아지가 반가운 듯 손에 풀을 한 움큼 쥐고 외양간으로 다가갔다. 그 바람에 어미소가 콧바람을 휙휙
몰아쉬며 경계를 한다. 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나는 수연을 불러 세우고 방으로 들어가서 머리핀을 찾아 들고 왔다. 수연은 내가 건네주는 머리핀을 들고 기분이 좋은지 한박 웃음을 지었다. 이거 해주세요.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한 번도 머리핀을 꽂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난감했지만 해맑은 눈망울로 바라보는 수연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간신히 머리핀을 꽂아주었을 때 수연은 나를 보고 예쁜지 봐달라는 투로 마당에서 인형처럼 한 바퀴 돌았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나는 수연을 번쩍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연실이 나를 보자고 한 시각은 저녁 먹은 후였다. 하필이면 왜 어두워졌을 때 만나자고 했을까?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 나한테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는 연실도 사람들 눈은 꽤나 무서운 모양이었다. 하긴 친정살이 하려면 여기저기 수군거림을 참아야 하고 신경 쓸 일도 많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괜히 혼자 희죽거리게 된다. 주위에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나는 시원한 밤 공기를 쏘이며 집을 나섰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외정 때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방죽이 있었다. 제 방에 앉아 있으면 무척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바라보이는 마을이 새둥지처럼 편안하게 보였다. 연실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었다. 왜? 따져 묻듯 퉁명스런 말을 던지고 반응을 기다리자 움찔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인다. 나는 연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너 장가가니? 연실이 대뜸 묻는 소리였다. 나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을 꾹 눌러 참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으로 연실을 바라보았는데 뒷꼭지만 보일 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슬쩍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남이 무엇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고작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냈다는 것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가든 말든. 내가 성의 없이 내뱉는 소리에 연실은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어두워서 그 표정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약이 올랐구나.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골려주기를 좋아하는 연실이 지금 배가 아픈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더 약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덧붙였다. 남들은 처녀장가 잘만 가더라. 나라고 못 가란 법 있을까? 누가 너 같은 바보에게 시집을 온대? 두고 보면 알겠지. 나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다. 이제 연실의 코를 콱 눌러주고 싶었다.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겠다. 초장에 눌러주지 못하고 놔두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어디서 신부를 사오는 것이겠지. 연실의 말투에서 비웃음이 묻어나왔는데 아마도 국제 결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요즘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래서 너도 그럴 생각이니? 그럼 처녀장가 못 간다고 해서 과부나 이혼녀하고 결혼할까? 나는 손으로 풀잎을 쑥 뽑아내며 쏘아붙였다. 연실은 잠시 말문을 닫고 나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곤 한숨을 푹 내쉰다. 잠시 후에 숨소리가 점점 고조되더니 어느새 빚쟁이처럼 다가앉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 자식, 너 나를 두고 하는 말이지? 연실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괜한 말을 해서 연실의 화를 돋우었구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미운 강아지 발길질 하듯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몰아붙이고 분풀이할 것이다. 차라리 한 발 더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없는 말 했나?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춘봉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연실의 말을 더 받아주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곤 제 방에서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왔다. 그때까지 연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미소가 콧바람을 휙휙 내쉬었던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휘적휘적 걸어왔는데 가슴 한편에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어쩌면 연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내가 건드려서 화를 돋운 것은 아닐까. 왜 나를 불러냈을까 궁금했지만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아마 농사일을 부탁하든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논을 둘러보려고 헛간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읍내에 나가 마주치면 수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정경사였다. 나는 순찰을 돌다 심심해서 들렀으려니 하곤 꾸벅 인사를 했다. 우리 마을은 워낙 조용한 곳이라 특별한 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읍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마을을 순찰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한량들이 방구석에 앉아있기 무료해서 바람 쏘이는 것으로 보였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자네 마침 있었구만. 우리랑 함께 가야겠어. 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지금껏 보아오던 정경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꼭 범인을 잡으러 온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다. 게다가 말투까지 인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무적이고 딱딱했다. 왜요? 가보면 알아. 자네를 강제추행범으로 체포하네. 정경사가 말을 마치자 젊은 경찰 2명이 다가와서 느닷없이 내 팔을 잡았다. 갑작스레 경찰에게 붙들리자 나는 몸을 비틀면서 발버둥 쳤다. 그들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미란다 원칙을 무당처럼 중얼거리면서 차 안으로 우악스럽게 밀어넣었다. 젊은 사람이 말이야. 왜 그랬어? 그나마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정경사의 배려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 앉아서 은근히 물어왔다. 정경사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영문을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죠. 이 사람 이거 딱 잡아떼는구만.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 입으로 추잡한 범죄를 실토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가보면 알아. 정경사는 내 말을 무시하고 희죽 웃어버렸다. 그에게는 강력범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 무척 재미있는 것 같았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나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은 박연실, 나는 피의자였다. 도대체 내가 언제 연실을 강제추행했다는 말인지 황당했지만 연실이 고소한 내용은 제법 구체적이었다. 어제 오후 내가 어린 수현이를 머리핀으로 꼬드겨서 어둑한 밤중에 그 엄마 연실을 방죽 제 방으로 불러낸 다음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다. 늑대처럼 덤비는 나를 밀쳐내느라 연실은 허벅지를 쓸리고 종아리에 피멍까지 들었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놓았다. 아마 내가 먼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 혼자 어두운 길을 더듬어 오다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을 것이다.
연실은 그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것은 강제추행이었다. 내가 언제 수연이를 꼬드기고 연실을 어두운 제 방에서 강제추행했다는 말인가. 정경사는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제 오후에 수연이가 집에 심부름을 왔기에 머리핀을 선물했다는 이야기, 오히려 연실이 나를 제 방으로 불러냈다는 이야기는 정황으로 볼 때 들어맞지 않는다는 말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법규집을 뒤적이더니 은근한 말로 나를 구슬리는 것이었다. 자네 말이야, 이런 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고거든.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불구속으로 해놓을 테니까 빨리 합의서를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영락없이 전과자 신세가 된단 말이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젯밤 연실이가 나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분명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우습게 넘겼는데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나는 무고를 당한 셈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궁리를 하다가 일단 이장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장은 면사무소는 물론 군청까지 들락거리면서 마을 일을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아는 바가 있을 것 같았다. 하다못해 군청 주변에 지인이라도 있을 것 아닌가. 이장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니 마침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면사무소에 나가려던 참이었다. 잘 모르겠는걸. 나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실의 말과 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정경사가 그랬던 것처럼 희죽거리면서 오히려 궁금증을 드러냈다. 왜 그랬던 거요?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서도.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다. 윗옷을 다 풀어헤치고 가슴을 열어서 결백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는 이장도 자신의 추측에 자신이 없는지 한 발 물러서며 결백을 증명하려면 재판까지 가야 할 텐데 그러자면 너무 번거롭고. 결국 연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이장에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재판은 너무 어렵다.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느라 변호사를 사고 송사를 벌이는 것도 우습게 여겨졌다. 내가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연실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무고한 내가 서둘러 나서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연실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단순히 내가 몇 마디 던진 말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공경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마을 수퍼를 돌아가고 있을 때 연실의 삼촌인 박 주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오랫동안 면서기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 그만둔 사람이었다. 자네 말이여, 그렇게 안 받는디 영 못 쓰겠다구만. 혼자 산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여. 박 주사 옆에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보는 것처럼 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마을의 소문이 돌아서 나는 부녀자나 추행하는 불안당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억울하여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들도 이장과 마찬가지로 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 나의 하소연 따위엔 관심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모두들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리는 것을 볼 때 일을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라. 훈계하고 싶은 눈치였다. 할 수 있다면 버섯목 뒤집듯이 내 속을 환하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좋으면 좋다고 헐 일이지. 누군가 떫은 도토리를 씹다 내뱉는 것처럼 돌아서는 나에게 말을 던졌다. 순간 화가 와락 밀려 올라왔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언제 연씨를 좋아한 적이나 있었던가. 어제 상담소에 가서 결혼 신청서까지 제출해 놓고 온 마당에 과부인 연씨를 강제 추행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마음에 연씨를 찾아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나를 이런 공경 속으로 밀어 넣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다 정말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 남자가 참을 수밖에. 어쩌면 연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마치 가슴이 다듬이 돌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먹으로 방망이질을 하면서 한탄을 한다. 에구, 어쩌다가 고약한 일을 만들었냐. 썩을 놈. 그게 아니래도요. 화풀이할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나는 소리를 빽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서 사정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내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다. 남복이 창피스럽고 억울해서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밥맛이 있을 리 없다.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입안에서 따로 놀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기는커녕 나도 모르게 버럭 화가 밀려 올라왔다. 그냥 재판을 해서 결백을 밝히고 연실을 무고죄로 고소해버릴까? 아니면 연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아보고 살살 달래서 합의를 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머리만 쥐어뜯으며 텅 빈 집에 앉아 장날 팔려온 강아지처럼 끙끙거리고 있을 때 아저씨! 갑자기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 와락 방문을 열어젖혔다. 또 무슨 작당을 꾸미려고 애를 보냈나 싶어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수연은 해맑은 웃음을 가득 띠고 나를 바라본다. 머리엔 내가 읍내에서 사다 준 분홍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왜? 나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수연은 놀라지 않고 생글거렸다. 웃는 아이 얼굴을 보고 화를 낼 수 없는 일이라 나도 모르게 표정이 풀어졌다. 엄마가 아저씨 좀 보재요. 그럼 그렇지. 이것들이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략을 세워놓고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분명했다. 멋모르고 따라가면 또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보다는 겁이 덜컥 났다. 이제 연실이 무서웠다. 그녀가 부르는 대로 가면 강제추행보다 더한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꼼짝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할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고 수연이 말을 더한다. 알아서 하래요. 그리고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쪼르르 내빼고 말았다. 이건 연실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나 마찬가지였다. 만약 부르는데도 오지 않으면 뒷일을 알아서 하라는 뜻이니 나는 코 꿰인 황소처럼 한숨을 푹 쉬고 연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연실은 마을 앞 다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읍내 나들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하얀 블라우스와 연초록색이 감도는 치마 차림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원하게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였다. 수연은 다리 위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쌩긋 웃어주었다. 왜? 나는 연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볼멘 소리로 물었다.
가까이 갔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떨어져 있어야 했다. 연실은 나를 힐끗 보더니 이내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로 눈길을 돌리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너 처녀장가 못 간다고 그랬지? 이번에도 연실은 처녀장가 타령이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그 마음이 얄미워 화가 버럭 치밀었다. 나는 연실이 들고 있는 손가방보다 큰 바위돌을 집어서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연실의 옷을 적셨다.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었지만 연실은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고 계속 말을 했다.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 콩밥 먹는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고달픈 감옥살이에 콩밥을 먹고 겨우 교도소 문을 나와 두부를 뜯어먹고 있는 전과자의 추레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 연실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 분명했다. 합의를 핑계로 돈이나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하긴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돈벌이 상대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면 연실이 쳐놓은 덫에 걸려도 단단히 걸려버린 셈이었다. 마치 거미줄에 칭칭 감긴 곤충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고 곧 연실은 내 몸에서 여유롭게 돈을 빨아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옆에 있을 수가 없었다. 추행을 했니 안 했니 입씨름하기 싫고 합의금을 놓고 흥정한다는 것은 더욱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흥정은 곧 강제 추행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수연은 돌멩이를 던지려다 말고 나의 상기된 표정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수연에게 다가가 물었다. 수연이 너 왜 거짓말을 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머리핀 주면서 엄마를 불러오라고 시키든. 내가 눈을 부라리자 수연은 금방이라도 울 듯이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거리며 쥐고 있던 돌멩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이번 사건에서 수연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뒤 따져보지 않고 나를 강제추행범으로 단정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연이 얄미운 것이었는데 만난 김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수연의 양손을 꼭 잡고 재차 물었다. 아이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손에 힘을 주고 노려보았다. 수연은 쏘아보는 내 눈빛에 질렸는지 금방이라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표정으로 앙증맞은 입술을 찔룩였다. 엄마가 아저씨하고 살고 싶으면. 순간 나는 떡매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아찔한 기분이 들어 아이를 바라볼 수 없었다. 수연의 손을 놓고 일어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멍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는데 귓속에선 조금 전 아이가 했던 말이 맴돌았다. 맑은 물속 깊은 곳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튕기듯이 재빠르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연실이 나를 몰아세우던 말과 그동안 종잡을 수 없었던 행동들이 시냇가 잔물결 위에 낙엽처럼 떠올랐다. 어떻게 연결하고 정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고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내가 너무 연실을 겁내고 경계했던 것이다. 자신이 바보스럽게 여겨져 나도 모르게 실없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연은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나를 바라보곤 해죽 따라 웃더니 이내 돌멩이를 집어들고 시냇물에 던지기 시작했다. 돌멩이가 떨어질 때마다 시냇물은 맑은 소리를 내고 리본으로 묶어놓은 아이의 머리가 찰랑거린다.
머리핀 하나 더 사주마. 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어떤 머리핀이 어울릴까? 저번에는 짐작으로 대충 샀지만 이번엔 아무래도 연실에게 물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트럭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손해배상이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냇가에 있는 저 두 사람이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청명한 시냇물은 막히고 우울했던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힘이 솟아났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허공을 딛듯이 가벼워졌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머리핀 하나 더 사주마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정겹게 들리는지 저도 모르게 쿡 웃음이 나오고 말았네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툴러서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춘봉이의 마음을 알고 연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네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실이도 춘봉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랑을 쟁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